혹시 느끼셨나요? 요즘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틀어지고 있는 소리 말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순간마다 이게 정말 내 월급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불안이 스며들고, 주유소에서 계기판을 바라보는 시간조차 작은 심장박동 테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감각은 단지 체감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조차 공식 발표에선 말을 아끼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IMF, 단 한 글자만으로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이름. 2026년 한국 경제는 지금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비슷한 궤적 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가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국가 경제의 숨구멍은 점점 좁아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의 IMF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2026년 한국 경제가 맞이할 이 기묘한 전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서울 한복판 광장에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던 가장들의 모습을요. 방송국마다 국가부도라는 충격적인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온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죠. 할머니들이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던 금반지까지 들고 나와 금 모으기 줄에 섰던 그 처절했던 광경. 우리는 그 시절을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났던 뼈아픈 상처였죠. 그 이후로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냈고 전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빠른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랑스러워했고, K-팝과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는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 치솟는 대출 이자, 계속 오르는 환율, 그리고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2의 외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만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처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박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997년의 악몽이 2015년 버전으로 다시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나타난 위험 신호는 환율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들립니다. 한 국가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돈인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휴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넘긴 적은 단 3차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1997년 외환위기, 두 번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정부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말합니다. 1997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세계 상위권이고 경제의 기본 체력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보다 부유해졌죠. 하지만 시장의 공포심은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변화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 바로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죠. 이른바 달러 강세 현상입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전 세계 자금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신흥시장의 통화는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지가 아니라 돈을 빼내서 달러로 바꿔야 할 현금 인출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0원, 1,500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자본 유출, 즉 국가 차원의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무너졌다면 이번에는 달러가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고비용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름값이 치솟고 식탁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환율 1,400원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보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1997년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자 이번 위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997년 위기의 주범은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당했죠.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도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 일반 가정이 놓여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집값 폭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 공포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죠. 사람들은 너나 없이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금리는 바닥이었고 은행 창구는 마치 공짜 돈을 나눠주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금리도 싸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은행도 투자자도 집주인도 실수요자도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이자는 두세 배로 늘어나고 대출은 그대로인데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센트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땀 흘려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도 국민들이 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위험할까요?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살리거나 법정 관리를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5천만 국민의 가계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 내수 기업들이 흔들리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직원을 해고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빚을 갚을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결국 은행까지 부실해지는 죽음의 나선형이 시작되는 것이죠. 1997년이 기업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가계부채로 인한 만성 장기 부전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제의 목을 조여오는 거죠.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붕괴와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 위기랍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대한민국 채권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지하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건설 현장들이 멈춰 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건비도 급등했는데 완공된 아파트는 팔리지 않습니다. 지방은 이미 미분양 아파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죠.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돈을 빌립니다. 이게 바로 PF 대출이죠.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하나가 배째라식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순간 그 충격파는 곧바로 우리 예금 통장을 위협할 것입니다. 은행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없다며 셔터를 내리는 악몽. 1997년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고층 빌딩 아래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발물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수출 엔진의 고장과 무역 적자의 만성화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만으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서 먹고 사는 수출 의존형 국가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반도체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겨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중국은 우리가 만든 부품과 중간재를 사가는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그 덕을 보며 함께 성장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손님이 아니라 무서운 경쟁자로 변모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가 강점을 보이던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가격 경쟁에서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이미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거나 아예 팔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여야 국가의 곳간이 채워지는데 곳간에서 달러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노쇠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 신호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천히 가라앉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인구 절벽입니다.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인구 타령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탈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가장 빠르게 소멸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3명,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력이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노동력 공급 자체가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은 단지 환율 때문만이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 한국 시장에서 돈을 쓸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환율은 폭주하고 가계의 빚은 산더미고 건설사들은 무너지고 수출길은 막혔고 인구는 감소합니다. 정말 완벽한 재앙의 공식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이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조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 부동산 불패 신화, 주식 대박, 단기 차익, 이 모든 기대는 당분간 접어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전략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의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금리 부담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가격이 조정된 우량 자산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없이 자산만 보유한 사람은 가격 하락을 그대로 견뎌야 하고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 이 금액은 CMA나 파킹 통장처럼 바로 인출 가능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용 환경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언제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월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금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생기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택권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빚 감량을 과감하게 실행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정리하고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상환하는 것. 일부에서는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투자로 얻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저성장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매우 위험합니다. 대출 금리가 6에서 7%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금
확실하게 그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조차 매년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갚는 행위 자체가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6에서 7%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매년 6에서 7%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월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능력은 결국 부채를 얼마나 빠르게 줄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채가 적을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할 여력도 커집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전략은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약세로, 달러 가치는 강세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즉, 달러는 한국 경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재 환율 수준이 높아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표는 단기 환차익이 아닙니다. 자산 전체가 원화에만 집중된 구조를 분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 자산은 지금 당장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 ETF나 외화 예금, 글로벌 인덱스 ETF 등 안정성이 검증된 달러 기반 자산을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자산은 향후 경제 충격이 커졌을 때 가계의 자산 전체가 급격히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위기 대응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성과 재무적 방어력이 함께 높아집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이유는 투기나 수익이 아니라 자산 안정성 확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달러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시장 가치를 재점검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분야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고용시장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인력 구조 조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정리되는 인력은 핵심 업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직무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회사가 어려울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 전문성,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은 급락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언제든 조정될 수 있지만 지식, 기술, 경험은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 유지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이 개인 역량이 고용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탄하거나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전문 강의를 수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향후 고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경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금도, 달러도, 부동산도 아닌 스스로의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지만 그 공포의 근원은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각종 뉴스와 통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 문해력은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대중이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일 때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과도한 낙관이나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군중이 과열될 때 멈출 수 있고 군중이 패닉에 빠질 때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학습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 유지, 즉 멘탈 관리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정보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주변 사람들 또한 불안한 전망을 공유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수록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비관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사회는 적응했고 재정비했고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지금의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냉정한 태도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위기 이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분명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주요 지표들은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도 근거 없는 공포도 아닙니다. 위기를 반복할지 혹은 기회로 전환할지는 결국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읽고 작은 행동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흐름으로만 느껴지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누구에게나 체감되는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을 맞이할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흐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